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이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뭐 높은 교육열이랑 그리고 경쟁적인 직장 문화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육아를 하기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왜냐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더 기피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인구 구조 변화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려고 하다면 우선 지속성도 부족하고 장기적 관점도 부족한 점이 조금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장기적인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거 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인구 추계가 통계 중에서 제일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0.78 출산율 이 추세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개선되지 않고 이 추세대로 그냥 가면 2350년에는 이제 지구상에 한국인은 한 명도 안 남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한민족 전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효과가 더 크냐 적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효과가 큰 거는 큰 것대로, 적으면 적은 것대로, 적어도 마이너스만 아니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절벽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인구절벽에서 고생하고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되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을 받아들여서라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이민 정책. 그건 두 번째 질문하신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독일에서 우연히 카페에 앉아 있다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독일에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아이 한 명 낳았을 때 얼마, 두 명 낳았을 때 얼마라고 하는 인구 정책을 제가 30년 전에 경험한 거니까 그때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보통 7, 8명씩 아이를 놓고 그래서 진짜 부자로 산다고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땅한 일자리는 없으니까 대개 그냥 배회하거나 또는 뭐 버스킹 같은 거, 지금은 버스킹이라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런 카페,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그냥 즐겁게 있다가 그 터키 사람이 애를 한 명 안고 한 명 없고 한 명은 걸리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 필요 때문에 적극적 이민 정책을 쓰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보였을 때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보여주는 그 적대적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리는 몇 년째 지금 뻑하면 시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적극적 이민 정책이 어쨌든 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적극적 이민 정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면서 나도 적극적 이민 정책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정책 총괄 부서로서 이민청 신설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고, 이민청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 그 정책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전체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와 그 변화를 인정하거나 촉발하는 법제도 개선이에요. 이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혼외자 이 구별 자체가 없어요. 누구든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면 국가가 챙겨준다. 이를테면 결혼이냐 비혼이냐는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결혼과 비혼 사이에는 엄격한 장벽이 있고, 합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쳐놓고 있어요. 그 호적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정근대적인 유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일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뜻이 맞아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생활이죠. 법적 결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생활 양식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프랑스가 했던 이 가족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원의 문제예요. 아까 우리 질문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금전적 지원만 하면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적극적 이민 정책과 사회문화의 법적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금전적 지원이 들어가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이 저출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미 수백 조를 쏟아부었어. 예산으로.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했어요. 들여다보면 너무 심각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만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역대 그 정권에서 저출산위원회가 했던 정책들은 가임기 여성과 또 그 혼인 정년기의 그 청춘 남녀들이 아이를 놓도록 결심하고 놓으면 잘 키워줄 거야, 내가 큰 부담 없어도 우리 사회가 케어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돈을 다 쏟아 넣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보육정책으로 돈이 나가고, 무슨 출산 휴가 정책으로 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간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아이와 그 부모들한테 돌아는 가지만, 그게 간접적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적 금융적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가, 특히 헝가리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40세 이전에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4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줘. 아주 저리로 국가가.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놓으면 이자를 탕감해줘. 둘째를 놓으면 원리금 3분의 1을 깎아줘. 셋째를 놓으면 원금 다 탕감해줘. 그러니까 직접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20년 동안에 해가지고 출산율을 0.4%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복지 정책을 써보는데
수혜자에게 직접 돈 주는 게 제일 직접적으로 효과적이에요. 그걸 괜히 뭐 내가 너네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환경을 잘 조성해 줄게. 너네는 그냥 놓기만 하면 돼. 이런 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냥 애 놓으면은 내가 1억 줄게. 국가가 1억 줄게. 그 1억을 갖고 뭐 애를 학교에 잘 보내든 뭘 보내든 뭘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 어쨌든 애를 하나 놓으면 우리가 돈 얼마 줘. 가 가장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이건 여러 나라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범주의 정책을 이게 정책 평가에 따라서 효과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지만 다 세심하게 따져보되 나는 세 가지 범주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도 이 인구 추계라고 하는 게 일단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만들어 놓는 게 힘든 거거든요. 일단 상승세로 약간만 꺾고만 놓으면 이 추세는 계속 가기 때문에 2350년에도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추세를 꺾는데 집중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제도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이 그러니까 이 한민족이 지구상에 계속 생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종 말살로 갈 것인지를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의 20, 30년. 이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승부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이념에 관한 이야기랑 또 저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랑 조금 연관지어 생각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저출산 지금 하는 정책들은 뭔가 국민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방법론의 문제지만 좀 포퓰리즘이지 않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자유 보수 우파가 지켜야 될 이념, 가치와는 좀 그런 가치를 버려서까지도 지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외자 그런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해서 보수 자유 우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다른 나라를 보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에 관련돼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이 하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우파가 지금 세력이 지켜야 될 가치를 왜 버려서면서까지도 지키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 좀 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보수의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피임도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아마 피임도 인위적인 그 인구 조절이라고 해서 아주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권하지 않은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19세기, 20세기적인 어떤 가치와 21세기적인 가치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실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가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이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우리 자유파의 이 사상적 베이스와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고 공유되는 점은 있으나 기독교적 가치가 대한민국의 자유파의 핵심 가치와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유파의 핵심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동거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도 이것을 엄격하게 이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가족주의로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허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그런 영역은 전략적 유연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가족 형태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무슨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주제인데 그냥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히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그런 보수파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떠한 어떤 가치를 지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세력이 판단하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세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이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유파라고 그러고 제가 오늘도 자유파의 핵심 가치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파의 핵심 가치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고요. 또 하나가 시장경제라는 경제 체제고 또 하나가 법치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지켜지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유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가치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되 상황에 따른 그 구체적인 그 실현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다수파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양한 결혼 형태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오히려 당당하게 먼저 치고 나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피해갈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 문제 해결 영역에 있어서는 좌파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직접 돈 나눠주는 게 제일 직접 효과가 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자유파의 기본 관점에서 보면 이 퍼플리즘적 방식으로 배격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면 인구 문제에 관해서 자유파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세력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018년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기업에서 전범 기업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정권에서는 그거를 뒤집는다고 하나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에서 그것을 배상해 주기로 한다. 그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순조롭게 되어 간다고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11월 23일 날 판결이 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판결이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2억 원씩을 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윤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가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문제고 또 이념적 문제에다가 우리 국민 감정까지 이렇게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만 우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5년 한일국교 정상화는 우리 입장에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로서는 당시에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피라도 팔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독일에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수만 명씩 보내잖아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받은 거거든요. 독일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돈 몇 푼 얻으려고 보낸 거예요. 베트남 마찬가지죠. 그런 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일국교 정상화도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불가피한 결정도 어쨌든 양국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국교 정상화의 이 조문에 나와 있는 재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또 다르죠, 입장이.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법 한일 정상화 협약을 맺음으로써 법적 강제 구속을 받게끔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2년 넘게 그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 학생운동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었어요. 저는 이제 6.3 학생운동이 꼭 필요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고 6.3 학생운동의 역사, 6.3 학생운동사를 집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 한일국교 정상화는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그 아베 정부와의 이 약속이 있었어요. 저 그것 또한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간 약속, 이게 뭐 조약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한 것을 뒤집고 외교문서를 공개까지 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했던 이 협약을 무효화시키고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그 전후에서 터져나온 죽창간이 뭐니 하는 이 허접한 이 정략적 친일몰이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아주 나쁜 외교 선례로 아마 남아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이 징용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위안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정부 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그 관계를 파탄시켰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분들 다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6.25 전쟁 정전 이후에 70년 동안 북한이 언제든 6.25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어하고 예방하는 이 체제를 7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차라리 공격형으로 편제를 했으면 쉬워. 그냥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시점 선택해서 공격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로 이 60만 군대가 편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언제 공격하기 위한 시도를 하느냐를 이를테면 10분 먼저 알면은 우리 병사 1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야. 20분 먼저 알면은 10,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찰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체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정찰 자산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이 위성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인공위성으로 이 북한을 환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점에 있어서 압도적이에요. 일본은 위성 기술은 미국만큼 못하지만 이 감청 기술은 미국보다 뛰어나요. 적어도 이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휴민트예요. 사람을 통한. 그래서 미국의 그 위성 정찰 자산과 일본의 감청 정찰 자산과 우리의 휴민트 정찰 자산이 결합돼서 크로스 체킹이 되면 거의 정확하게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 징후를 포착을 해서 10분 먼저 포착하면 1000명의 군인의 목숨을 구하고 20분 먼저 포착하면 10,000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이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의 역할은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에게. 더 나가서 지금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7군데 있어요. 뭐 후텐마 포함해서. 그 7군데 주1미군 기지죠. 주1미군 기지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일본 방어가 아니에요. 유사시 한국 방어예요. 유사시 한국 방어예요. 그래서 주1 미군 기지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 전술 목표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몇 분 만에 휴전선까지 가서 저지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악화될 수 있죠. 우리가 한일 관계가 워낙 불안정했어요. 악화가 되면 바로 이런 군사안보상의 심각한 리스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징용 문제나 징병 문제를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거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 당사자들, 이걸 선동하는 종북 주사파들 말고 실제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과 그 가족들 거의 뭐 안 남아 있지만 또 실제 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윤미향이도 그 중에 하나로 박근혜 정부가 썼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정신돼 가지고서 내내 수십 년 동안 그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윤미향이를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박근혜 아베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그 윤미향이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 윤미향이가 나중에 완전히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당시 외교부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거, 이건 문재인이도 맨날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전제로, 이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이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TVN이라는 그 케이블에서 빨간 의자를 할 때 그때 한때 그 혐한이 굉장히 막 그 거칠게 분출돼서 이 코리아타운에 매일 뭐 조선인 죽어라 뭐 이런 이 낙서가 막 나오고 이 한국 동포들이 굉장히 위축됐을 그때 그 혐한 취재를 위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후쿠시마죠. 예, 그 사태가 1년 지난 2012년 3월에 일본 총리실에 초청을 받아서 한 2주간 둘러보러 온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1년 됐는데 이제 안전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자기들이 백날 얘기해봤자 안 믿으니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한 언론인이 와서 직접 보고 안전하다고 한마디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센다이 공항까지 다 갔다 왔어요. 가고 내가 한국 방송에 가서 내가 갔다 왔다. 2주 갔다 왔고 어디까지 갔다 왔다. 안전하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또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까지 안중근 의사를 감시했던 헌병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라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시바 도시찌인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그 유묵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자식들한테 안중근 의사를 영정을 집에서 모셔라라고 유언을 남겨서 4대째 그분도 센다이에 살고 있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제가 빨간 의자에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모셔놓고 그 도시지의 4대 후손과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몇 번밖에 안 되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과의 이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도 한국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일본을 지금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일본에도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뭔가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일본과 한국을 생각하면 일본은 별로 꿀릴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는 나라 같아요. 현존하는 안보상의 위협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뭐 중국이 갑자기 공격할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전혀 처지가 다릅니다. 네, 73년 전에 6.25가 내일 터진다를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들 중에 생명 위험 수당을 제일 많이 받고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카투사 근무를 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파견 나올 때에 위험 수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미군이 공인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 근무를 좋아해요. 실제로 오면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대접도 받는데 자기들 나라에서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게 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실제로, 그리고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20년, 30년 이내에 이런 식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점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무리 누구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아직 안 하신 분?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전원 다 하시는 거네. 예. 네. 네. 저는 그럼 의식 개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그 부동산 말씀하셨을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 정책이죠. 에 있어서 물론 환경을 조성하고 물질적인 지원 같은 부분으로 조금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으로는 오늘 나온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첫 번째 이민 정책,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 해결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제도의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치계에서는 조금 소홀되고 있지 않나라는 조금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의식의 개선, 인식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단편적으로 그거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식의 그 개선을 지금 정치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예.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목욕탕이 있고, 국회의원들만 가는 이발소가 있고요, 국회의원만 가는 병원이 있고, 국회의원만 가서 탈 수 있는 약국이 있어요.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만 가는 병원에는 국회의원 가족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공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서 타는 약국 있잖아요. 국회의원 가족도 가서 약을 타면 공짜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세상 어느 나라 국회의원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인들의 사고 수준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쪽팔려서라도 반납을 진작에 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이런 식의 특권이 180개가 넘습니다. KTX를 타면 돈 안 냅니다. 국회의원은. 비행기 타도 돈 안 내요. 그리고 10분 전에만 가면 VIP실을 통해서 바로 탈 수 있어요. 검색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권이 180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권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다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존민비. 네. 이 국민들 위에 군림해 온 이 양반 기득권 세력들의 그 못된 사고방식과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특권 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고방식과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국회의 지금의 국회가 나은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특권 폐지 국민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아직 국회의원들의 호응은 거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까? 딱 한 명이 의사가 있습니다. 그랬어. 딱 한 명. 그게 최승재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소상공인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특권 폐지하겠다고 유일하게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그 후에 몇 명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곰이라고 있어요? 스포곰이. 곰이가 일본말로 쓰레기입니까? 그렇죠. 스포곰이는 쓰레기 줍는 그 스포츠예요. 그게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그동안 14만여 명이 이 스포곰이라는 스포츠에 참여했어요. 1,400회 정도의 대회가 일본 전국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1차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1회.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3명이 한 팀이야. 이 3명은 각자 10m를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모여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구역이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구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거야. 그런데 쓰레기를 주워서 어느 팀이 많이 줍느냐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우선 많이 주면 이겨요. 중량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구 환경에 특별히 더 해를 많이 끼치는 쓰레기는 점수를 더 많이 줘. 대표적으로 담배꽁초와 플라스틱이 그렇대. 예? 그럼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거 해양 쓰레기 수거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매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된 거야. 이 쓰레기는 다 육지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육지 쓰레기부터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육지 쓰레기를 재미있게 즐겁게 없애기 위해서 이 게임을 개발을 해냈어. 스포고미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즐겁게 이 스포츠에 동참하고 있어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스포츠 게임이니까 경쟁 1,400회나 게임이 이미 있었고 세계 1차 세계대회가 있어서 일본에서 열렸는데 1등은 영국팀, 2등은 뭐 이탈리아 팀인가? 3등이 일본 팀인가 그랬대요. 저는 이제 이 문화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스포고미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삽적 방식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공산당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수천만 명이 죽는다. 대약진 운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2,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즐겁게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정말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지구 환경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거지. 이런 방식의 의식 변화와 문화 대개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자유파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모임 주관하신 우리 이승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고민을 모르세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건데? 예. 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돼갖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참 더 많은 이제 시간 좀 더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 또 이제 박사님께서 일본에 오시자마자 바로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쉽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고 만약에 또 이제 또 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또 이제 의견서 주신 다음에도 제가 박사님한테 메일을 또 보내도 되고 하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보수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진짜 총선만 바라보는 보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의 30년, 50년 미래를 바라보는 보수가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 각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무엇이 이제 정책적 과제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으로서 이제 총선 때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을 이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신 고성국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